엄마 간병한 거 그만 우려먹어. 법대로 나누자. 여기 대한민국이야. 동생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 돌아가신 지 이틀 됐어. 유산 얘기해야지. 엄마 집 예금, 보험 그거 다 엄마 거였지. 언니 거 아니야. 저기 영정 사진 아래서 웃고 있는 엄마가 그 말을 들었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 너무 앞서갔죠. 제 이름은 김미선이에요. 올해 62.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간병이 직업이었던 여자라고요. 맞아요. 저는 20해를 간병으로만 살았어요. 아버지 뇌졸중, 어머니 치매, 둘 다 제 손에서 누워서 떠나셨죠. 우리 집은 자식이 셋이에요. 나, 둘째 동생 수진이, 막내 아들 민수. 엄마가 살아계실 땐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큰딸은 든든하다. 엄마는 너 하나 믿고 산다. 그 말이 한때는 참 고마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말 속에 그래서 네가 다 해라 가 숨어 있었다는 걸. 아버지가 쓰러진 건 제가 42 때였어요. 회사 다니던 시절이었죠. 작은 출판사 사무직. 그날 밤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었어요. 발신자, 엄마, 미선아, 큰일 났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병원 복도 냄새 기억나요? 소독약 냄새, 피 냄새, 사람 울음 섞인 그 냄새. 그 냄새가 그날 이후로 제 인생 냄새가 될 줄은 몰랐죠. 의사가 말했어요. 보호자분 뇌출혈이 심합니다. 한동안, 아니, 평생 누워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간병인을 쓰시든가 가족분이 돌아가면서 보시든가 해야 돼요. 그 말을 듣자마자 동생 수진이가 입을 열었죠. 선생님, 간병인 비용이 얼만데요? 24시간 붙으려면 기본 250부터 시작한다고 보셔야. 250이요? 한 달에요? 수진이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막내 민수가 말했어요. 누나, 나 지금 애 둘의 대출에 허리가 꽂다. 간병인은 솔직히 좀, 엄마, 우리 돌아가면서 보면 안 될까? 그때 잘못된 말이 제 입에서 나왔어요. 됐어. 일단 내가 볼게. 그렇게 저는 스스로 제 인생 첫 계약서를 쓴 거예요. 아버지 간병, 나 김미선 책임진다. 물론 종이에 쓴 적은 없어요. 근데 가족들 앞에서 그 말 한순간 이미 계약은 체결된 거예요. 아침 6시에 병원 도착. 아버지 몸 닦고 기저귀 갈고 체위 변경하고 코에 꽂힌 줄, 팔에 꽂힌 줄 하나하나 조심히 살피고 회사에는 한 달만 휴직하겠다고 거짓말했어요. 팀장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요. 한 달만, 딱 한 달만 쉬고 돌아올게요. 그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 1년이 3년이 되고 결국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수진이랑 민수도 가끔씩 왔어요. 주말마다 한 번씩. 과일도 사들고 오고, 과자도 놓고 가고.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해요. 병원 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번 주는 애들 학원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 누나, 회사가 프로젝트 들어가서 다음 주에 갈게. 그렇게 이번 주만, 다음 주만 이 계속 이어지다가 나중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명절에 한 번, 그렇게 줄어들더니 나중엔 영상통화로 인사하는 걸로 됐죠. 그 사이에도 저는 매일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 미선이에요. 기억나세요? 오늘 혈압이 조금 안정됐대요. 우리 조금만 더 버텨요. 어느 날은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 팔을 주물러 드리는데 손가락이 아주 살짝 제 손을 움켜쥐었어요. 눈가에 물기가 맺히는 것 같았죠. 눈물이었는지 제 착각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조금은 의미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7년을 버텼어요. 아버지는 7년 동안 병원에서만 누워 계시다가 결국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동생 수진이 그러더군요. 언니,
진짜 고생 많았어. 언니 아니었으면 우리 다 큰일 날 뻔했다. 언닌 우리 집 효녀야, 효녀. 막내 민수도 한마디 했어요. 누나, 나중에 엄마도 뭐 그때 가서 얘기해보자고. 어쨌든 누나한테 빚졌어. 우리 그 말 그때는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근데 사람 말 절대 믿을 게 못 돼요. 특히 나중에라는 말이 붙으면 더더욱 이번 화해 진심, 한 번의 약속이 평생의 족쇄가 된다. 아버지 장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미선아, 저기 그 사람 좀 봐. TV 옆에 검은 옷 입고 서 있는 남자. 무섭다. TV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 아무도 없는데. 네가 뭘 아냐? 내가 봤다니까. 어젯밤에도 창밖에 서 있었어. 우리 집 뺏으러 왔다고 했어. 처음엔 그냥 남편 떠난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심해졌죠. 엄마, 나 미선이야. 큰딸. 미선이가 왜 여기 있어? 미선이는 학교 갔는데. 너 누구야? 오래 방치했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약을 드시고 꾸준히 케어하셔야 합니다. 누가 보호자세요? 제가요. 그날 집에 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49이었는데 이미 60 넘은 얼굴 같더라고요. 아버지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내 인생 좀 살까 했더니 이번엔 엄마냐. 집에 오자마자 동생들한테 단체 카톡을 보냈죠. 엄마, 치매 초기래.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가 보다. 수진이가 답장을 보냈어요. 헐, 어떡해. 언니, 어떡하냐. 나 일단 기사부터 좀 찾아볼게. 민수는 짧게. 에휴, 엄마가 누나, 일단 누나가 옆에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핸드폰만 쳐다봤어요. 일단 누나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 그 말이 칭찬 같으면서도 왠지 제목에 줄을 더 한 번 감는 느낌이었어요. 엄마는 아버지 때와 달랐어요. 누워만 계신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쳤어요. 가스불 켜놓고 불 끄는 걸 잊어버리시고 문 열어놓고 나가셨다가 어디서 길을 잃고 하루는 그랬어요. 제가 잠깐 슈퍼에 다녀오는 사이였는데 돌아와 보니 집 안이 난장판이었어요. 옷장문이 다 열려 있고 서랍 다 열려 있고 엄마는 방 한가운데서 서류 뭉치를 찢고 계셨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야? 이거 다 가짜야. 이놈들이 내 재산 뺏으려고 만든 종이야. 다 찢어야 돼. 엄마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는데 그중엔 아버지 보험 서류, 집 등기 사본도 섞여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이 집에서 이제 정상이는 나 하나구나. 그때부터 진짜 간병이 시작됐어요. 24시간 엄마와 저 둘뿐인 세계였어요. 새벽 5시에 눈 뜨면 엄마 방부터 확인했어요. 어느 날은 방에 안 계신 거예요.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양말도 안 신고 잠옷만 걸친 채로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는 엄마를 찾았을 때 겨울바람에 얼굴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어디 갔었어, 엄마? 추운 줄도 모르고. 응? 나는 그냥 집에 가려고 그랬지. 이상하다. 우리 집이 어딘지 모르겠더라. 그게 몇 년을 이어졌어요. 엄마 치매 10년. 그 10년 동안 저는 제 인생 대부분을 잃어버렸어요. 친구들 모임? 다 끊겼어요. 직장? 말할 것도 없죠. 재취업 꿈도 못 꾸고요. 연애요? 사실 한 사람 있었어요. 출판사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연락을 해왔어요. 미선 씨, 주말에 잠깐이라도 나오면 안 돼요? 영화 한 편 보자니까. 그 사람 참 착했어요. 퇴근길에 병원에 과일 사들고 들러서 아버지 안부도 묻고 장인어른 얼른 나아지셔야 돼요. 저 나중에 허락받을 일이 있거든요. 그 말 듣고 밤새 울었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과의 인연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엄마가 치매 진단 받은 날 그 사람에게 문자가 왔어요. 주말에 시간 어때요? 새로 생긴 국립미술관 가볼까요? 답장을 쓰려다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그 사람은 한동안 기다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미선 씨, 나도 사람이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기약이 없잖아요. 미안해요. 그렇게 그는 떠났고 저는 엄마와 단둘이 남았어요. 밤마다 생각했죠. 그래, 뭐 어때? 사람 하나, 인생 하나 엄마한테 다 써도 되지. 엄마가 날 키워줬잖아. 그렇게 제 자신을 세뇌하며 살았어요. 이번 화의 진심, 가족의 감사는 때로 또 다른 짐이 된다. 엄마 상태가 정말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 엄마 나이 80이 넘어서였어요. 대소변 가리기 거의 힘들어지고 낮과 밤도 구분 못하고 저를 볼 때마다 조금씩 다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영희야, 물 좀 다오. 엄마, 나 미선이야. 큰딸. 그래, 알고 있어. 근데 영희가 물 좀 줄 것 같아서. 영희는 엄마 어린 시절 친구 이름이었어요. 엄마 머릿속의 시간은 점점 과거로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결국 그날이 왔어요. 엄마가 제 손을 꽉 잡고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말하던 날. 미선아, 응, 엄마, 이것 봐라. 여기 이 서류. 엄마 방설 앞 깊은 곳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건 나중에 네가 봐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이게 뭐야? 엄마? 네가 보면 안다. 미안하다. 고맙다. 미선아. 그날 밤 엄마는 잠들듯이 떠나셨어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던 그리고 언젠가 올 거라 알고 있던 그날 엄마가 떠난 다음 날 거실에 영정사진이 올라가고 향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문상객들이 오고 조문 인사하고 수진이는 검은 정장 차려입고 상주인 척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저는 엄마가 주신 그 봉투를 검은 상복 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채 하루를 버텼어요. 그리고 장례 둘째 날 밤 조문객이 뜸해지고 상가 안에 우리 남매 셋만 남았을 때였어요. 이번 화의 진심. 유언은 사랑의 증거이자 전쟁의 시작이다. 자, 이제 진짜 얘기 좀 하자.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얘기? 엄마 재산 얘기. 집, 통장, 보험, 언니, 엄마 통장 다 언니가 들고 있지? 왜? 왜라니? 우리도 상속자야. 엄마가 아무리 언니랑 살았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3분의 1씩이야. 알지? 민수는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어요. 누나,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우리도 이제 우리 가정이 있고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도와드린 것도 있잖아. 제가 참다 입을 열었죠. 야, 김수진, 너 엄마 살아계실 때 한 달에 몇 번이나 왔냐? 뭐? 아버지 7년, 엄마 10년. 내가 병원에서, 집에서 기저귀 갈고 욕창하고 밤새 뒤척거리면서 본 시간. 너는 그중에 몇 시간을 엄마 옆에서 보냈냐고. 언니가 한다고 해서 한 거잖아. 뭐? 아버지 쓰러졌을 때도, 엄마 치매 판정 받았을 때도 언니가 맨날 그랬잖아. 내가 볼게. 내가 하겠다. 우리는 그 말 믿고 각자 삶 산 거고, 이제 와서 그걸로 유산 더 달라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누가 더 달래? 난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래? 그럼 말해볼까? 언니 속마음은 뭐야? 엄마 집 언니 거라고 생각하지? 그때였어요. 제 속에서 뭔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가 제 손에 쥐어준 그 봉투가 가슴 속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좋아, 유산 얘기 하자. 대신 우리 엄마가 남긴 말부터 듣고 하자. 무슨 말? 엄마가 마지막에 나한테 건네준 게 있어. 언니, 엄마가 언니한테만 뭐 따로 줬다고? 와, 역시. 수진이 눈이 시뻘개졌어요. 이 봉투, 엄마가 죽기 직전에 내 손에 꼭 쥐어준 거야. 열어봐. 수진이가 거의 명령하듯 말했어요. 좋아, 그럼 다 보자. 봉투를 들고 상가 한쪽으로 걸어갔어요. 향 냄새, 사람들 웅성거림, 하얀 재단빛이 묘하게 어지럽더라고요. 조심히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흰 종이 2장, 손편지 1장, 그리고 오래된 등기 서류 한 부가 들어 있었어요. 손편지를 먼저 폈어요. 엄마의 글씨, 삐뚤빼뚤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 미선아, 이건 엄마가 맨정신일 때 쓴 거다. 네가 아버지 보던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는 네 얼굴만 보고 살았다. 수진이랑 민수도 내 자식이지만 끝까지 남은 건 너 하나뿐이었다. 엄마 마음이 한쪽으로 기운다고 해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러니까 미선아, 집이랑 예금, 보험 네 이름으로 해놨다.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뒤에 서 있던 수진이 눈에 불이 붙었어요. 뭐야? 뭐라고? 지금 뭐라고 써 있다고? 엄마가 집이랑 예금 보험 다 내 이름으로 해놨대. 와, 진짜 미쳤다. 수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치매였잖아. 그때 다 기억 못했잖아. 그런 상태에서 등기 바꾼 거면 그건 무효야. 법적으로. 민수도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누나, 솔직히 이건 좀 아니지. 엄마 치매 진단받은 게 몇 년 전인데. 민수야, 엄마가 그 서류에 도장 찍을 때 정신 똑바로 계셨어. 그날 병원도 같이 갔다 왔잖아. 증거 있어?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 거 다 기록 남아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그때 엄마 데리고 나가서 등기 옮긴 거잖아. 치매 노인을 데리고 법원 가서 유산 몰래 넘긴 거잖아. 야,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알지. 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수진이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어요. 언니, 착한 척 하면서 사실은 다 계산했지? 이제 엄마만 남았네. 이 집도 내 거 되겠네. 그 생각했지? 그 말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 닥쳐. 뭐? 입 닥치라고.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터져 나왔어요. 너는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병원에 있었냐? 엄마가 너 이름 부르면서 밤새 헛소리할 때 그 옆에 있었냐고. 그게 왜 너는 냄새라도 맡아봤냐. 양 냄새, 욕창 냄새, 엄마 숨 넘어가는 그 냄새를. 수진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수는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죠. 그래, 너희 말대로야. 나도 욕심났어. 근데 그건 돈 욕심이 아니야.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내 목이 저절로 메였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내 손을 잡고 그랬어. 미선아, 미안하다. 고맙다. 그 말이 내 전부였다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근데 수진이는 그 눈물조차 비웃었어요. 언니, 감동팔이 좀 그만해. 엄마가 그랬다 해도 법은 감정으로 안 움직여. 이건 유언이 아니야. 그냥 치매 노인이 쓴 메모일 뿐이야. 수진아, 그만해라. 민수가 겨우 말했어요. 왜? 나만 나쁜 년 돼야 돼? 언니가 우리 몰래 등기 옮겼잖아. 지금이라도 바로 잡자. 변호사 알아볼게. 유류분 청구하면 언니도 다 못 가져. 그날 이후로 우리 남매 셋은 완전히 갈라졌어요. 이번 화해의 진심.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돈 앞에선 물보다 였다. 수진이는 장례식 끝나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민수는 처음엔 중재하려다가 결국 수진 편으로 붙었죠. 누나, 나도 어쩔 수 없어. 내 처가 쪽에서도 얘기 들었거든. 이건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한다고. 결국 저는 엄마 제사상도 치르기 전에 유류분 반환 소송 피고가 됐어요. 웃기죠? 18살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를 모신 딸이 법원에서는 재산을 가로챈 피고가 되는 세상이에요. 소송장 들고 법원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쏟아졌어요.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채 복도 끝에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민사위 12부. 그 숫자가 그렇게 서늘하게 느껴질 줄이야. 법정에서 판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피고 김미선 씨, 발언하세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예, 저는 그저 엄마를 돌봤습니다. 유언장을 위조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은 시점은 2016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후 재산 명의를 변경하신 건 2018년 3월로 확인됩니다. 그때 어머니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의사 소견서가 있습니다. 제출하세요.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는데
손이 너무 떨렸어요. 마치 그 종이를 떨어뜨리는 순간 엄마의 기억까지 떨어져 버릴 것 같아서. 그날 재판은 끝났어요. 판사는 다음 기일에 의료 기록을 추가 제출하라고만 했죠. 법정 밖으로 나오니 수진이랑 민수가 변호사랑 서 있더라고요. 그들 표정엔 이겼다는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언니, 이제 그만 좀 해. 좋게 해결하자. 엄마 집 우리 셋이 공평하게 나누자. 언니도 이제 자유롭잖아. 자유? 그래. 이제 엄마도 없고 간병도 끝났으니까 언니도 이제 좀 쉬어야지.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셋이 깔끔하게 나누면 되잖아.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비에 젖은 얼굴 위로 웃음인지 눈물인지 모를 게 섞여서 흘렀어요. 너희는 아직도 모르겠구나. 난 이미 자유야.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법원문을 나섰어요. 이번 화의 진심, 법은 감정을 재판하지 않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미선아, 이건 혹시 네가 힘들 때 열어라. 또 봉투. 엄마는 늘 말 대신 종이에 마음을 담던 분이었죠.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종이 한 장, 그리고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도장은 미선이가 진짜 자기 삶을 찾을 때 쓰라고. 그날이 오면 엄마 집 팔아서라도 미선이 이름으로 간병센터 하나 만들어라. 네가 한 고생 누군가는 덜어야지. 순간 심장이 뱉는 줄 알았어요. 간병센터. 엄마가 마지막까지 내 고생을 보고 그걸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거구나. 창밖에 비가 뒀었어요. 그제야 머릿속이 선명해졌어요. 그래, 엄마. 이제 나 그 도장 쓸게요. 며칠 뒤 저는 부동산 중개소에 갔어요. 엄마 집 매매 계약서를 꺼냈죠. 이 집 매물로 내놓으려고요. 중개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 동네면 요즘 가격 좋을 텐데요. 근데 사정이 좀 있으신가 봐요? 네. 이 집으로 사람 하나 살릴 거예요. 그 말이 스스로에게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뒤 집이 팔렸어요. 엄마가 평생 지켜온 그 낡은 2층 집. 계좌로 들어온 돈을 보면서 눈물이 또 났어요. 엄마, 나 이제 정말 끝까지 가볼게. 그런데 그 다음 날 법원에서 우편이 또 왔어요. 민수 외일인 항소장 제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동생들은 여전히 내 인생을 돈 문제로만 본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전엔 울기만 했지만 이제는 싸울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이번 화의 진심, 복수보다 강한 건 의미 있는 삶이다. 몇 달 뒤 도시 외곽의 허름한 건물 2층에 작은 간판이 달렸어요. 미선케어, 가족 없는 노인을 위한 간병 돌봄방. 벽지 냄새, 퀴퀴한 약 냄새, 낡은 침대 몇 개뿐인 공간이었지만 그날따라 햇빛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첫날 찾아온 어르신이 그랬어요. 여기 진짜 가족처럼 대해준다고 해서 왔어요.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엄마가 떠난 자리, 내가 버린 청춘, 그 모든 게 결국 이곳으로 흘러왔구나. 센터를 연 지 몇 달 뒤 법정 최종 변론이 있었어요. 법정에서 저는 차분히 이렇게 말했어요. 판사님, 저는 어머니의 재산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뜻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도장을 올려놓았어요. 엄마가 내게 남긴 그 마지막 도장, 그리고 두 번째 편지에 사본을 제출했죠. 판사가 조용히 읽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자필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고 김미선 씨가 설립한 미선케어 간병센터가 현재 운영 중인 것도 사실입니까? 예. 수익금은 전액 무연고 어르신들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은 기각합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무너졌던 세상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법정 밖에서 민수가 울더라고요. 누나 미안하다. 그냥 다 미안하다. 근데 수진이는 끝까지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엔 여전히 분노와 후회가 섞여 있었죠. 괜찮아. 내가 그랬어요. 넌 아직 몰라서 그래. 언젠간 네 자식들이 널 간병하게 되면 그때 알 거야.
이번 화의 진심,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센터를 연 지 딱 1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도 하루 종일 어르신들 돌보다가 밤 9시쯤 겨우 의자에 앉아서 컵라면을 불려 먹고 있었거든요. 그때 문이 덜컥 열리더니 누가 휙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드니까 이모, 제가 거의 10년은 못 본 얼굴이었어요. 수진이 딸, 지연이. 지현아? 걸가 그대로 제 앞에 서더니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모, 죄송해요. 이제야 왔어요. 갑자기 얼굴이 확 뜨거워지더라고요. 뭐가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우리 엄마가 이모 욕 맨날 하고 살았어요. 배은망덕한 년이니 뭐니 하면서. 근데 제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이모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연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이모, 우리 집 지금 엉망이에요. 그래, 대충은 들었다. 엄마랑 아빠 이혼했어요.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계속 집안이 소송이니 뭐니 난리더니 결국에 무너졌어요. 아빠는 집 나가고 엄마는 걔가 입술을 꽉 깨물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자꾸 같은 얘기만 해요. 가스불도 자꾸 켜놓고 잊어버리고요.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고 있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이미 저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진단일지. 치매래요. 초기라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미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 말 듣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사이다를 한 바가지 들이켰는데 속이 시원한 동시에 입안이 얼얼한 느낌? 그래서 너희 엄마는 어디 있는데? 집이요. 혼자 두고 왔으면 제가 여기 못 왔죠. 아빠가 오늘 하루만 보기로 해서요. 제가 이모를 꼭 만나야겠다 그래서.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모, 나도 알아요. 엄마가 한 짓, 이모한테 한 말, 다 잘못된 거라는 거. 근데 그래도 엄마예요. 저한테는 한 사람뿐인 엄마예요. 이모는 외할머니처럼 멋있게 썩은 살 도려낸다고 하실 수 있었지만 저는 아직 그게 안 돼요.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이모, 혹시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여쭤볼게요. 엄마, 여기 이 센터에 모실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쇳덩어리처럼 꽂히더라고요. 수진이를 여기? 이모 마음 아픈 거 알아요. 그래서 비겁하게라도 여기로 도망쳐 온 거예요. 이모가 아니면 엄마를 맡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지연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이모가 겪었던 걸 알 것 같아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집이 아니라 전쟁터예요. 엄마가 냉장고 문 열어놓고 욕실에서 물 틀어놓고 저한테 전화해서 너 누구냐 묻고 근데 엄마가 무섭다가도 불쌍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안에서 굳어있던 돌덩이 같은 게 조금씩 갈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모, 엄마가 한 짓 용서해 달라고는 안 할게요. 근데 엄마를 버리지 않게만 도와주세요. 제가 이 악순환을 제가 여기서 끊고 싶어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유머 감각이 대단한 분이구나. 어쩌면 이렇게 돌려보내실까? 수진이가 치매라니.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이렇게 말했겠죠. 꼴 좋다. 네가 남 욕하던 그대로 당해봐라. 근데 지연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니까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못 꺼내겠더라고요. 한참을 걷다가 제가 결국 말했어요. 좋아.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수진이 너희 엄마 여기 모실게. 근데 두 가지 약속해야 한다. 뭔데요, 이모? 뭐든지요. 첫째, 이모는 네 엄마 간병인이 아니다. 센터에 있는 모든 어르신과 똑같이 대할 거다. 특별 대우도 특별한 분노도 없다.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둘째, 너도 책임을 져라. 너희 엄마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얼굴 보러 와라. 바쁘다, 피곤하다. 그런 변명 안 통한다. 네 엄마를 이곳에 맡긴 건 버린다가 아니라 함께 버틴다라는 뜻이어야 한다. 지현이 눈에 눈물이 또 맺혔어요. 약속할게요. 그건 제가 꼭 하고 싶던 일이에요. 그렇게 결국 저는
다시 수진이를 받아들였어요. 수진이가 센터에 들어온 첫날,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이는 예전에 그날 선 말투, 수준이 어쩌고 하던 여자가 아니었어요. 누구세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언니분이래요. 큰언니. 수진이가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조금 뒤에 중얼거렸어요. 큰언니, 미선언니? 근데 그 다음이 더 충격이었어요. 미선언니, 미안해.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저 인간이 정신이 온전했을 때는 한 번도 안 하던 말을 기억이 흐려진 뒤에야 하는구나. 웃기죠?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편이 살짝 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 그래도 그 말 한 번은 듣고 싶었다. 민수는 센터에 찾아오진 않았어요. 다만 지현이 통해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누나, 내가 이제 와서 얼굴 들고 찾아갈 면목은 없다. 그래도 지연이가 하는 거 보면서 많이 배웠다. 너처럼 살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내 애들 앞에서 돈 때문에 누나 욕하던 아버지로는 남고 싶지 않다. 고맙다. 미안하다.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그래, 그래도 깨닫긴 했네. 늦게라도.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센터에 새로 들어온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평생 버스 운전하시다가 은퇴 후 허리 수술하고 거동이 불편해진 분. 그분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원장님, 딸이 둘 있는데요. 큰딸은 외국 가서 잘 살고 둘째는 지방에서 장사해요. 근데 여기 올 때 와본 건 작은 딸 하나뿐이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그럼요. 따님도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숨 쉬었어요. 우리 작은 딸 나중에 나처럼 부모 간병한다고 청춘 다 바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너무 모른 척하면 그것도 마음 아플 거고.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어떤 딸이 되길 바라세요?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 살다가 갈 테니 너는 네 인생 살아라 그렇게 말해주는 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어요. 아, 우리 엄마도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엄마는 평생 그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넌 엄마밖에 없다. 그 말 뒤에 숨어있던 진짜 마음이 뭘까?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해요. 어쩌면 엄마도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미선아, 엄마는 엄마대로 살다가 갈게. 너는 너대로 살아라. 근데 시대도 상황도 가난도 엄마를 그 말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그 말을 제 입으로 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센터에서 봉사를 돕겠다고 지연이가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이모, 이쪽은 제 친구 예린, 사회복지사 준비해요. 그래, 반갑다. 하루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데 예린이가 제게 묻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나중에 부모님 간병할 자신이 없어요. 그럼 나쁜 자식일까요? 그 질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누가 내 앞에서 그랬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요즘 애들은 참,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게 솔직한 거야. 애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지. 돈, 제도, 사람. 간병은 혼자 감당하면 인생이 부서져. 그러니까 미리 부모님이랑 솔직하게 얘기해봐. 엄마, 아빠, 제가 다 해드릴 순 없겠지만 최대한 같이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게 정답이야.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모, 이모는 후회 안 해요? 외할머니 간병한다고 자기 인생 다 바친 거예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후회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후회해. 힘들었고 억울했고 가끔은 나도 내 인생 좀 살고 싶다. 울면서 베개를 두드릴 때도 있었어. 그런데도 근데 그렇다고 엄마를 버릴 수 있었을까? 난 못했을 거야. 그건 내 성격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선택에 대해서 후회도 있고 후련함도 있고 감사함도 있어. 그럼 전 어떻게 할까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마. 간병 때문에 네 삶을 통째로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네 삶을 지키면서 부모와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 되라. 그게 이모가 너희한테 주고 싶은 답이야. 둘 다 잠시 말이 없더니 지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역시 제 이모답다. 멋있다. 그 말에 제가 웃었어요. 나? 멋있지 않아. 그냥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야. 그날 밤 센터 문 닫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었어요. 엄마가 제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잘했지? 잘했다 우리 미선이. 엄마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 살게. 이젠 누구 간병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나를 돌볼 거야. 눈을 감았어요. 그때 엄마가 웃는 얼굴이 스쳐갔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요? 자기 인생 다 버리고 누군가를 돌보다가 결국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셨다면 오늘 한 번만이라도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남은 생을 버티게 해줄지도 몰라요. 그리고 혹시 지금 돌봄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나이 들어도 우린 여전히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이번 화의 진심. 나이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주인공이다.